2018년 2회차로 넘어가겠고요. 네. 최근 거도 있는데 2020년 1회차라든지 19년도 네, 2회차는 안 하나요? 네. 뒷단에 해드릴게요. 뒤에 저희 또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 나가고 전반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쫙 이렇게 네, 시험 환경에서 보면은 뭐 과목 네, 세 과목 같이 봐야 되니까 어쨌든 풀이는 해드립니다. 자, 1번입니다. 네, 2018년도 1회차의 1번인데 다음 중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요거는 컴퓨터 하드웨어 파트의 문제예요. 네, 컴퓨터 하드웨어 파트 제가 말씀드릴 때 비중도가 제일 큰 거 네, 운영체제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고요. 컴퓨터 일반 파트에서요. 네, 운영체제 비중도가 20문제 중에 7 내지 8문제 나와요. 네. 그다음 비중도 큰 게 네, 해당 정보통신 파트, 정보통신과 인터넷 파트가 네, 3문제 내지 4문제 나와요. 4문제 정도. 그 다음에 큰 게 하드웨어 파트예요. 네, 하드웨어 파트가 네,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세 파트만 커버 하시더라도 한 75 정도 나와요. 합격 점수 충분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가 하드웨어 파트예요. 왜 어려워하는데 네, 해당 이 용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소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로 물어지는 게 정해져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편이에요.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해 가지고는 해당 유형이 좀 몇 가지 얘기는 한데 요 문제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이 CPU도요 중앙 처리 장치 CPU도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해당되어져요. 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 사용된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아까 제가 CPU가 담당하는 기능은 세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해당 제어 장치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제어 기능. 두 번째가 연산 기능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다음 세 번째가 저장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당 이 저장 기능이 담당하는 게 뭐였어요? 레지스터였거든요. 레지스터. 레지스터가 담당했는데 여기서는 주기억 장치가 하나의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주기억 장치는 램 메모리입니다. 램 메모리인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주기억 장치까지 한 세트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어 장치하고 연산 장치, 네. 주기억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1번이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혼동될 수도 있는데 틀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문 용어로서 뭐 클럭 주파수와 내부 버스의 폭을 성능으로 평가를 한다. 뭐 모두 맞는 표현이고. 네. 네 번째, 작은 규모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휴대용 기기에서도 사용되어진다. 네. 인베디드 관련해가지고 뒤에 별도 문제가 또 나오긴 해요. 네. 내장형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네. 내장형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 내장형 시스템. 네, 휴대용 기기에도 휴대폰도 거의 컴퓨터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해당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 옆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념적인 부분인데 컴퓨터의 산술 논리 연산기라든지 레지스터라든지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명령 디코드 뭐 이러한 연산 장치와 제어 장치를 하나의 연산과 제어 장치를 하나의 실리콘 칩으로 모아놓은 처리 장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소한 문제 유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해 가지고는 제어 기능과 연산 기능을 또 묻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요 연산과 제어적인 부분에서는 종류가 여러 개인데 연산과 관련된 부분만 명확하게 익혀 놓으시는 게 학습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에요. 연산은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 연산 같은 경우에는 덧셈 계산하는 가산기하고요. 그 다음에 뺄셈을 직접적으로 빼지 않아요. 보수를 구하는 보수기가 있고요. 네. 가산기, 보수기,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치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누산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요 연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기능 중에 연산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 네, 그러면 요 4가지 외에 거 제어 장치는 여러분들 용어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하세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쉽잖아요. 덧셈, 가산기, 보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연산한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는 누산기, 누적해가지고 네, 누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이렇게. 요 뒤에 요 문제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번에서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장치.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뒤에 있다라는 게 바로 뒤에 있었네요. 두 번째 문제로. 네. 컴퓨터의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 네. 연산 장치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준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가 있어. 맞아요. 덧셈 수행하는 가산기.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에 대한 보수를 변환하여는 보수기가 있어. 맞아요. 컴퓨터는요. 네, 512 빼기 예를 들어서 30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직접 뺄셈 연산을 수행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30 있죠. 요거에 대한 보수를 구해요. 보수라는 게 뭐냐면은 요거 지금 현재 두 자릿수죠. 10단위잖아요. 10단위에 한 자리를 더하면 100단위죠. 요게 30이 100이 되려면 얼마가 더 필요해? 70이야. 그게 보수예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0에 대한 보수인 70을 구해가지고요. 네. 한 자리가 더 증가하게끔 필요한 네, 나머지 값이 보수예요. 덧셈 계산을 해요. 덧셈. 그래서 어떻게 2, 8, 5 이렇게 계산했어요. 네. 이렇게 계산했고 70.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현재 아까 한 100단위에서 네, 빌렸잖아요. 그럼 100을 여기서 빼요. 그러면 482. 이게 결과값이에요. 482. 직접 빼면 2, 8, 4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빼고자 하는 값에 대한 보수를 구한 다음에 덧셈 계산하는 가산기로 구하는 형태이거든요. 이 절차는 알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컴퓨터에서는 뺄셈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네, 보수를 구한 다음에 더하기로 구한다. 이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네. 자, 2번까지 맞고 3번 네, 해당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누산기가 있어. 맞습니다. 그래서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그 다음 네 번째,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록하는 상태 레지스터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상태 레지스터. 그런데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가 아니라 말 그대로 CPU의 상태를 저장합니다. CPU의 상태. CPU가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어? 아니면 쉬고 있어? 뭐 이러한 상태. 네. 그래서 데이터를 기억하는 상태 레지스터가 아니라 CPU의 상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 그래서 네. 연산장치에 사용하는 레지스터의 종류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장치의 종류는 4가지가 있거든요. 유산기, 가상기, 보수기, 상태 레지스터. 요거는 저희가 이름 자체에서도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암기하시는 게 수월하고요. 제어장치와 관련되어진 레지스터 종류는 명령 레지스터, 프로그램 카운터,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명령 암호기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종류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요거는 명확하게 알아놓으시면 다음 중 제어장치의 레지스터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골라 라고 한다면 이 둘, 넷, 6개를 암기할 필요 없이 산술논리 연산장치에 해당되는 보기가 주어지거든요. 그 보기를 골라내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문제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네.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해드렸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방화벽 문제. 지난번에 나왔던 건데 네, 자주 나오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네, 보안과 관련된 파트로 방화벽 문제 또 나왔어요. 네. 다음 주 윈도우 방화벽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몰라 틀린 거. 통신을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어. 네. 여러분들 네, 컴퓨터 사용하시다 보면 이 방화벽 메시지를 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프로그램을 허용할 건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서 몇 번 포트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거 허용할 건가 뭐 이렇게 묻는 네, 화면이 이렇게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험치가 있는데 그게 뭔데 방화벽에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통신을 허용한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설정할 수 있고요. 네. 각 네트워크 위치 유형에 따른 외부 연결의 차단과 알림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내 컴퓨터에서 네, 외부로 나가는 패킷은 허용해요. 얘는 체크 안 해요. 근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은 일일이 체크해요. 네. 근데 이게 설명이 틀렸어요. 내 컴퓨터에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의 내용을 체크 안 합니다. 네. 근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체킹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고 역추적 기능으로 외부 침입자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건 허용. 근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는 체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화벽. 다음 네.
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윈도우 제어판의 시스템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화면을 제가 바꾸면 화면에서 이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 감안해가지고 제가 다른 문제에서 추가 보조 자료가 필요한 건 별도 슬라이드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그냥 구조상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컴퓨터에서요, 바탕화면에 있는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시스템 설명 미리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할 때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속성을 선택하면 시스템 창이 떠요. 해당 시스템 창의 왼쪽에 보면은 시스템 보호 또는 고급 시스템 그거 클릭했을 때 시스템 대화 상자가 떠요.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현재 얘는 거기까지 묻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 선택하게 되면 시스템 창이 떠요. 그 시스템 창에서 실행 가능한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해당 정보가 거기에 보면 윈도우 버전은 어떤 버전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CPU의 종류는 몇 기가헤르츠다. 그리고 램 메모리의 용량은 얼마다. 그리고 시스템이 32비트용이다, 64비트용이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름은 뭐다. 그리고 정품 인정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여기가 이러한 정보들이 시스템 창에서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항목 체킹하면서 틀린 거 골라보겠습니다. 네. 윈도우의 버전과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 확인할 수 있어. 맞고요. 윈도우 정품 인증을 위한 제품기 변경 맞고요. 네트워크에서 확인 가능한 사용자 컴퓨터 이름 바꿀 수 있어. 이것도 맞아요. 네. 컴퓨터 이름. 네. 그 다음 시스템에 설치되어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틀렸습니다. 네. 자, 제어판 문제가 좀 깊게 나가면 좀 어려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현 상태는 윈도우 7과 윈도우 10 운영체제의 공통적인 것만 묻게 있게 되기 때문에 깊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현 시점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의 제어판 문제가 조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윈도우에서요.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컴퓨터 관리와 관련되어진 문제 유형입니다. 네. 컴퓨터 관리 관련해서는요. 해당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에 나와요.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 모음, 디스크 검사. 앞서서 디스크 검사 문제를 먼저 선행적으로 저희가 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파티션, 네. 디스크 포맷도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네.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컴퓨터 운영체제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설치를 잘 못하시죠. 네. 저는 이제 2000도 초반에 주로 서버 운영체제 이러한 부분들, 시스템 관리자 관련되어진 강의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가 컴퓨터에 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나눠가지고 네. 해당 윈도우 98 윈도우 2000 서버, 리눅스 이렇게까지 설치하고 컴퓨터 부팅될 때 어떤 걸 부팅할까 이렇게 네. 또는 이제 해당 그 운영체를 설치하면서 파티션 분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제가 이제 윈도우 10 네, 설치하면서 다시 좀 네, 그 작업을 좀 하긴 했었는데 파티션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분할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할하는 거죠. 네. C 하나만 통째로 사용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하면 안 되는 경험인데 제가 그 ITQ 버전이 아래 한글이 바뀌었어요. 네. 뭘로 바뀌었냐고 공식 버전이 아래 한글이 2016 네오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2010 버전이 표준 버전인데 시험 자격 검증했어요. 근데 2016이 한컴 오피스에 문의하니까 안 팔아요. 자기들은 최신 버전만 판대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 교재 집필하면서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화면이 약간 다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구글에서 서핑 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구한 거는 뭐냐면 체험판을 구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체험판 또 한컴 오피스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막 게시판에 올라간 거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했다가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네. 컴퓨터가 다 이렇게 파일하고가 다 압축시켜 가지고 얘들이 네, $1,500를 내래요. $1,500 내야지만
해당 풀 수 있는 키 보내줄게. 이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시 포맷했어요. 네. C뿐만 아니라 D도 다 압축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하면 안 되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프로그램 다운받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C의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니까 네. 한 덩어리로 파티션 관리하지 말고 분할 네.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때 파티션인데 파티션은 뒤에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실제적으로 비중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은 요 디스크 정리 문제가 자주 나와요. 디스크 정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문제 유형이 자주 나옵니다. 하드디스크의 용량 부족 문제 거의 경험을 요즘은 못 하세요. 네, 하드디스크 용량이 고용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시험에서는 요거 자주 물어요.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법을 적절히 아는 거 골라. 네. 사용 빈도가 낮은 파일은 백업한 다음에 하드디스크 삭제를 해서 열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파일을 모두 삭제한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백신 돌려가지고 막 바이러스 체킹해가지고 그거 삭제한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기도 한데 하드디스크 용량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죠. 네. 디스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검사하는 건 아니죠. 네. 얘가 틀렸고요.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구성 요소 그리고 디스크 정리를 수행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한다. 그 다음에 디스크 정리를 수행할 때 대상은 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휴지통. 어차피 삭제하려고 했던 파일을 버리는 게 휴지통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터넷 이용하시다 보면 인터넷의 웹브라우저를 열어봤던 HTML 문서나 그 안에 포함되어진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에 다운돼요. 컴퓨터에 다운돼서 temporary internet files라고 하는 임시 인터넷 파일스 폴더라고 하는 방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가 그걸 읽어가지고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내용 봤으니까 삭제도 되겠죠. 그래서 네. 임시 인터넷 파일 폴더. 네. 그 다음에 네. 어떤 프로그램 설치 파일 있죠.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파일. 그래서 이제 디스크 정리 수행할 때 해당 삭제 대상이 아닌 거 골라 뭐 이런 게 있으면 틀린 보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사용하지 않는 글자 폰트를 지운다든지 그런 것들은 잘못된 부분이라서 그게 이제 해당 틀린 보기로 나오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해당 세 가지 자주 나오는 거 중에 두 가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디스크 정리, 디스크 검사, 그 다음에 요거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스크 조각모 이것도 근래에 여러분들이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근래에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얘는 뭐냐면은 컴퓨터 사용이 오래된 경우에 네.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다 컴퓨터 그 사이에 이 프로그램 또 설치를 했다가 또 이 프로그램 또 설치했다가 이 프로그램 설치했다가 불편해서 얘를 지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운 프로그램의 정보가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고 해서 싹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해당 저희가 이제 컴퓨터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컴퓨터에 연결된 하드웨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정보 다 모두 저장되어진 데이터베이스예요. 컴퓨터가 딱 켜질 때요. 컴퓨터 전원이 딱 해서 윈도우가 부팅될 때 해당 이 레지스트리에 저장되어진 파일 정보를 다 읽어요. 네. 그런데 삭제된 프로그램의 정보까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팅 속도가 느려지면 이 레지스트리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부팅 속도가 약간 빨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뭐 네이버에서 레지스트리 정리기라고 검색하셔가지고 무료 프로그램 한번 네, 설치하셔가지고 한번 돌리시면 되시고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 자체는 이 레지스트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잖아요. 디스크 조각 모음을 설명하는 걸 하면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네. 설치했다가 지운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면 하드디스크는 얘가 순차적으로 읽어요. 해당 이 동그라미에
해당 이 원을 타고 가면서 읽는데 설치했다가 지운 거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이 남아요. 빈 공백이 남아요.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읽어올 때 자료를 읽어오는 속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료에 대한 접근 속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건데 얘를 했다고 해서 저장 용량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네. 저장 위치만 조정하는 거거든요. 저장 위치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프로그램이 저장됐던 자리가 빈 공백으로 나오니까 뒤에 해당 데이터들을 앞쪽으로 당겨가지고 저장 위치만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저장 위치만. 그래서 틀린 보기로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증가한다. 틀린 보기입니다. 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디스크 조각 모음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접근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만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관리와 관련해서는요. 웬만하면 이제 나오는 문제 내용대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다음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윈도우 탐색기에서 운영체제 문제입니다. 네. 검색 상자를 사용을 하여 파일이나 폴더를 찾는 방법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일단 1번요. 검색 상자에서 찾으려는 파일이나 폴더명을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필터링 되어서 결과가 보여진다. 네.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요 화면에 여기에 해당 네, 아래쪽 왼쪽에 이렇게 입력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요 컴퓨터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이나 폴더를 찾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검색 상자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그 이름과 관련되어진 파일이나 폴더가 이제 필터링 걸러진다는 말이에요. 네. 검색 내용에 달러를 붙이면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한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기능이라서. 네, 틀렸어요. 달러를 붙여가지고 해당 글자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포함한 파일이나 폴더가 찾아져요. 포함되지 않는이 아니라 포함된. 그리고 별표나 네, 물음표는 범용 문자라고도 합니다. 와일드카드, 네, 범용 문자라고도 합니다. 네. 와일드카드 문자를 사용해서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수도 있다. 별표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 따지지 않고요. 해당 예를 들어 정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앞뒤로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어요. 정보라는 이름의 파일 또는 폴더도 찾아지고 앞에 뭐 네, 시험 정보 그것도 맞는 거야. 또는 정보 박사 이것도 맞는 거야. 정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 다 맞다. 이렇게 하고요. 네,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자릿수를 따져요. 자릿수. 네, 땡땡 뭐 정보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 글자 수가 4자리인 거. 글자 수가 4자리인 걸 뽑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정 파일 그룹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경우는 검색 저장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사용할 때 원래 검색과 일치하는 최신 파일을 표시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네. 다음요. 네. 이것도 운영체제 문제예요. 운영체제 문제. 운영체제 문제가 많아요. 컴퓨터 일반 과목에서. 네, 다음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윈도우즈의 레지스트리. 자, 아까 저희가 미리 당겨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레지스트리 관련되어진 부분은 용어를 묻기도 하고 거꾸로 이걸 하는 것은 컴퓨터의 어떤 파트에서 담당하는 기능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레지스트리를 묻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 문제처럼요. 레지스트리에 대한 개념 문제로 레지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물어지기도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컴퓨터가 켜질 때 컴퓨터의 하드웨어 정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모두 기록한 레지스트 파일을 연다 이렇게 읽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네. 1번 컴퓨터에 설치되는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맞습니다. 맞고요. 2번 레지스트리 정보는 윈도우가 작동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참조하게 된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윈도우즈에 탑재되어진 레지스트리 편집기는 reg.exe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reg.edit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죠. 네. 정해져 있는 이름이니까 reg.edit.exe입니다. 네, 그래서 레지스트 편집기 파일은 reg.edit.exe. 그다음 네 번째, 레지스트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 부팅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레지스트는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모아놓은 계층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제시해 놓고요. 문제 컴퓨터에 설치되어진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정보를 모아놓은 계층적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뭐야? 라고 하면서 보기 항목으로 그래서 탐색기 1번, 2번 레지스트리, 3번 뭐 이렇게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네. 다음 8번 넘어갈게요. 8번. 다음 중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아이디나 비밀번호의 입력 여부 또는 수량 입력과 같은 입력 사항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웹 프로그램 언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이디하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네이버에서요,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로그인 절차 필요한 서비스니까 아이디 입력과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해당 입력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네. 서버 단에서의 프로그램 언어로서는 아까 ASP, JSP, PHP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복양목에서는 네, 서버에서 처리라고 안 묻고 있어요.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이라고 묻고 있어요.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아이디나 비밀번호 입력 여부, 입력을 했는지 또는 수량 입력란에 수량 입력을 제대로 했는지 예를 들어 필수 입력란에 입력값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네, 전송 요청을 하는 걸 막는다라는 말입니다. 네. 어디에서요? 사용자 컴퓨터에서요. 그 경우에 사용하는 웹 프로그램 언어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클라이언트 쪽, 네. 웹 브라우저 자체에서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체킹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언어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얘는 서버 사이드, 서버 단에서 처리하는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에서 적시적으로 해당 필수 입력 사항을 체킹할 수 있는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로 이건 디자인 파트입니다. 디자인. 웹 디자이너들이 모든 웹페이지 단위별로 해당 통일되어진 글꼴 네. 그 다음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할 때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해가지고 네. 웹 문서 전반적인 스타일을 미리 저장해 놓은 스타일 시트. 요게 문제로 거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 항목으로. 그래서 CSS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캐스케이딩 위에서 아래로 폭포수가 떨어지는 이 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적용된다. 스타일이. 네. UML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이건 시스템 분석 도구예요. 네. 유니파이드 모델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통합되어진 방법입니다. UML. 제가 정보 처리 기사도 네, 강의를 했는데 정보 처리 기사 제 강의 듣고 네, 이번에 변경이었거든요. 2020년에 정보 처리 기사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대대적으로 바뀌었는데 합격했다고 필기 네, 발표 났거든요. 네. 그 파트에서 이 UML이라는 부분이 해당 내용이 많이 차지하긴 해요. 비중. 자, VRML이라고 하는 건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 네. 거꾸로 네, 몇 년 전에 부상했는데 가상현실이잖아요. 네. 오히려 2000년도 초반부터 VRML은 벌써 기술적으로 많이 앞서 나갔어요. 근데 시대를 많이 앞서 나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VRML은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입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부분 자체는 자바스크립트를 묻고 있는데 해당 요 용어들이 네, 보기 항목으로 나오면서 무너지는 문제 자체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네, 내용이 무너지면서 뭐 CSS를 고르게끔 또는 뭐 VRML을 고르게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렸습니다. 네. 용어 관련되어진 부분 자체는 신기술 관련 용어라고 해가지고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이 범위 영역이 너무 넓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범위 내에서 나오면 그거 풀면 되고 뭐 벗어나가지고 나왔던 문제다 한 문제 정도밖에 안 틀리니까. 네. 다음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요게 지금 현재 1급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용이긴 해요. 네. 운영체제의 목적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운영체제의 목적. 1번요. 시스템의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반환 시간의 단축이 요구된다. 맞아요. 반환 시간의 단축. 두 번째,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 처리 양,
의미하는 처리 능력의 향상. 맞아요. 모두 맞아요. 네. 소요된 시간을 줄여라. 그리고 처리 양을 더 많이 하게끔 해. 네. 그다음 시스템이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정도의 의미하는 신뢰도의 향상. 요 세 개가 운영체제 목적이에요. 반환 시간의 단축, 처리 능력의 향상, 신뢰도의 향상. 요 세 개가 네, 운영체제 목적이고요. 네 번째는 시스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를 의미하는 사용 반응도의 향상을 의미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운영체제 목적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반환 시간의 단축, 처리 양, 능력의 처리 네, 능력의 향상, 신뢰도 향상 이렇게 정리를 좀 네, 할 필요성이 있으세요. 네. 왜냐 2018년도 1회차 풀면 요 문제가 거의 똑같은 문제를 접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출제가 조금 네, 1급에서 자주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는 SATA 방식, SATA라고 있습니다. SATA. SATA 방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네, 뒤에 이미지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네. 자, 요즘 여러분들 그 컴퓨터 번째 뜯어가지고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예전에 제가 이제 컴퓨터 PC 정비사 관련 강의도 제가 한 10년 전에 네, 경기도에서 하는 거 진행한 적도 있긴 한데 네. EIDE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넓게 얘는 병렬 방식이에요. 병렬 방식. 메인보드하고요. 메인보드하고 뭐하고 연결한다? 하드디스크하고요. 하드디스크하고 연결할 때 연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병렬 연결 방식이 있고 직렬 연결 방식이 있어요. 직렬 연결 방식이 있는데 지금은 얘 잘 안 써요. 그리고 메인보드 자체가 얘를 지원하는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 방식을 많이 씁니다. 네. 차타라고 해서 얘는 시리얼, 네. 그다음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어태치먼트 얘를 연결하는 이거든요. 하드디스크를. 네. 근데 요 정도로 이미지를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이미지를 좀 준비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디스크와 메인보드 연결하는 연결 방식 중에 문제에서 묻는 부분은 네. 사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직렬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사용한다. 맞아요. 직렬입니다. 네. 직렬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직렬, 병렬. 네.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직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병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PATA 방식보다 이건 패러럴이에요. 패러럴 얘는 시리얼 어태치먼트 테크놀로지, 시리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어태치먼트 약어입니다. 네. 시리얼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어태치먼트 약어로 사타. 직렬의 인터페이스 방식.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다. 전송 속도가 빠르다. 네. 그래서 파타 방식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빠르다. 맞고요. 그다음 핫플러그인 기능을 지원한다. 핫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PC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의 설치, 제거가 가능하게끔 하는 게 핫플러그인 기능인데 지원하는 게 맞아요. 네. EIDE는 일반적으로 사타를 의미한다. 네. EID는 일반적으로 사타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게 틀렸어요. 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다음 중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기반 요건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즘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많이 안 쓰이고요. 네, 오히려 네, 유비쿼터스 대신에 IoT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죠. IoT. 네, IoT. 어떤 사람은 로트라고도 읽었는데 지금은 많이 얘 용어도 많이 대중화되어가지고 네. 통신사들이 보면 뭐 LG U+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네, 해당 서비스 고객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네, 해당 네, 그런 서비스 많이 나왔죠. 뭔데? 네, 인터넷 오브 띵스입니다.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기술. 네.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유비쿼터스는 2000년 중반에 뭐 유비쿼터스 도시 뭐 지향하면서 대표적으로 광주하고 부산하고 네. UCT라고 해가지고 UCT, 유비쿼터스 시티. 유비쿼터스의 개념 뭔데? 네.
요 그리스 용어인데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처에 존재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도처에 존재하는, 여기저기 존재하는. 네.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무선 기술로서요. 해당 데이터들을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지금은 이제 IoT로 넘어왔다고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기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네트워크 전송 기술이 필요하고 휴대성을 위한 최소형과 초경량, 초소형과 초경량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필요하고 개인별 최적화되어진 소프트웨어의 제작 및 유통 기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요. 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네, 해당 사물 간에 서로 간에 또 통신이 또 이루어지면서 M2M이라고 그래가지고 머신 투 머신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네. 틀린 건 4번이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기술이다. 얘기가 틀렸습니다. 네. 유비쿼터스 기술, 컴퓨팅 기반 기술은 고속의 네트워크 전송 기술, 초형화, 경량화, 그 다음에 최적의 소프트웨어 제작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정보 처리 기사에도 신기술 용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실기에. 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물어요. 저는 커말이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와 관련되어진 라이센스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연관이. 그래서 이렇게 학습했던 부분들이 다른 컴퓨터 어떤 자격증 공부할 때 다 네, 또 활용이 또 되어집니다. 네.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 처리 방식에서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올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네. 해당 운영체제 파트에 보면 운영체제 자료 처리 방식 5가지가 있어요. 네. 5가지가 있는데 초기 순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초기에는 뭐냐 일괄 처리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일괄 처리는 세탁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탁기를 언제 돌리나요? 나 뭐 밖에 나가가지고 양말 한 켤레 생겼어요. 이거 빨아야지. 세탁기 돌리나요? 안 돌리죠. 네. 일정 양이 모아졌을 때 세탁기 드럼 한 가득 정도 찰 수 있을 때 한번 돌리죠. 네.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일정 양 또는 일정 기간. 네, 급여 같은 경우에 한 달 단위별, 월 단위별로 급여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일괄 처리 시스템이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바로바로요. 네. 그래서 이거는 리얼타임. 대표적으로 뭐 설 연휴라든지 추석 연휴 때 기차 예매하려고 새벽에 6시부터인데 5시 그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다리다가 하잖아요. 네. 그때 네. 그다음 예약했어요. 예약했다라고 하는데 처리가 안 됐다. 문제 있죠. 네. 송금 냈어요. 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돈을 보냈는데 A라는 사람한테는 빠져나갔는데 B라는 사람한테 안 도착 안 했다. 문제 크죠. 네. 바로바로 처리해줘야 된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 그 다음 다중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와 다중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다중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다중 프로그래밍은 CPU가 한 개인 거. 한 개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리는 거. 다중 처리 시스템은 CPU 개수가 여러 개. CPU 코어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 뭐 서드 코어, 포드 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CPU의 코어가 여러 개, 코어 단위별로 한꺼번에 처리하게끔 속도를 빨리 한다든지 네. 그런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 시그널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동시에요. 시간을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 네. 서버에 접속을 해서 네. 여러 사람이 시간 단위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동시 작업하는 거. 그다음 분산 처리 시스템이 지금 이제 묻고 있는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분산 처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디스트리뷰티드. 네. 대표적으로 미국의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9.11 테러로 비행기가 건물 박아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게 무슨 금융센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복구할 때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금융 정보와 관련되어진 해당 저장 서버는 분산 위치를 달리해 가지고도 백업 서버를 둬 이렇게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문제에서 묻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네. 분산 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요. 여러 개의 CPU
하나의 주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다중 처리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간을 분할해서 시간을 분할해요. 시분할 시스템이고요. 3번, 여러 대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작업한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야. 얘가 정답이고요. 네 번째, 하나의 CPU가 한 개예요. 얘는 다중 프로그래밍입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시험에 4개 좀 수월하거든요. 보기 항목도 적절하고 사지선답형으로 4개 충분하고 그다음에 개념적인 부분으로도 해서 이렇게도 묻고 또 쉽게 낼 때는 보기 항목을 예를 제시하고요. 해당 설명해 놓고 알맞은 거 골라 이렇게 물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멀티미디어 2문제 정도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멀티미디어에 사용하는 그래픽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회차 접하다 보니까 이거 앞서서 나왔던 문제 이용하고 같네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실 겁니다. 멀티미디어 문제. 렌더링, 모핑, 엘리어싱, 디더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렌더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의 일부다. 아까 살펴봤고, 모핑은 두 개의 이미지가 크로스가 넘어갈 때 자연스럽게 두 개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변화하는 거 맞고, 엘리어싱은 테두리 깨짐 현상을 말씀드렸죠. 테두리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테두리에 대한 엘리어싱은 깨짐이에요. 이미지 표현의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거는 안티가 붙어야 돼요. 안티펜. 안티 엘리어싱이에요. 안티 엘리어싱이 해당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거고요. 엘리어싱은 반대로 계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 테두리의 계단 현상이 엘리어싱입니다. 디더링은 제한된 시간 색상을 조합해서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 이건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가장 그래픽과 관련된 용어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에요. 1급에서는 이 용어 관련된 부분들이 자주 물어져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고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JPEG 멀티미디어 파트의 이미지 JPEG 파일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장할 때 사용자가 임의로 압축률을 조정할 수 있어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이 가능합니다. JPEG는. 그래서 압축 용량이 제일 낮출 수 있어요. 다음 사진과 같이 다양한 색을 가진 정지 영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그 다음 8비트 알파 채널을 이용하여 부드러운 투명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드러운 투명층이라는 것은 해당 배경 이미지를 투명하게 하는 거.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의 종류는요. JPG는 지원 안 해요. 얘는 투명 이미지 지원 안 하고요. GIF 하고요. 그 다음에 이 GIF의 장점과 JPG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모바일에서 사용되어지는 파일 형식인 PNG 이 두 개가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압축률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압축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정보가 지워지니까 이미지 질이 낮아진다. 이거 맞고. 자, 이미지의 종류는요. 벡터 방식의 이미지가 있고요.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벡터 이미지가 개수가 더 적어요. 종류가. WMF, EPS, WMF 파일 형식이나 EPS와 그 다음에 일러스트 파일 형식인 AI 이런 것들이 벡터 방식은 선이나 면을 이용해서 면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고요. 비트맵은 그 외에 대부분이 비트맵 방식이 내에는 점을 찍어가지고 정목법처럼 점을 찍어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나머지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멀티미디어 관련된 문제인데 멀티미디어 파트에서는 오디오, 소리보다 동영상보다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자주 좀 더 많이 묻는 편입니다. 다음 15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정보통신기술 관련되어진 용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신기술 관련 용어인데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범위가 너무 넓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우선 접하는 용어만이라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른 거 막 이렇게 신기술 관련되어 용어 한 문제 풀려고 끙끙대면서 여러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IoT.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은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개별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기술 맞습니다. 네. 와이브로 네. 고정되어진 장소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예요. 네. 고정된이 아니죠. 네. 버스, 이동, 이렇게. 네. 이동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어요. KT에서. SK텔레콤하고 KT가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상용했지만 지금은 밀려가지고 네, 다른 표준 기술의 네,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2018년부터 서비스가 종료됐다. 네, 와이프로. 근데 시험에서는 좀 자주 나오긴 해요. 네. VoIP라고 하는 건 보이스, 목소리, 오브 IP. 인터넷의 음성으로 네. VoIP 같은 경우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애플사의 국내 국회의원들이 방문해가지고 설명 듣는데 우리 애플 이 아이폰은 네, 기술이 한국에서 만든 거 그냥 짜집게해서 만들었어? 라고 이제 네, 해당 뭐 예의상 이야기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요. VoIP 기술하고요. 인터넷 전화 기능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MP3요. MP3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MP3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MP3 플레이어 만들었습니다. 네. VoIP는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 프로토콜 데이터를 통해서 전송하여 통화할 수 있게끔 하는 음성 통신 기술 맞습니다. RFID는 네, 칩인데요. 네. 제품 식별이나 출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이야. 유비쿼터스가 완벽하게 지원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물에 이 RFID 칩이 내장되어져야 된다라고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당 용어 정리를 했고요. 15번까지 살펴봤고요. 네. 용어 같은 것들, 요 신기술 관련 용어도 정리 좀 이렇게 해놓으시면 네, 상식을 좀 더 넓힐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자, 다음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 네, 보안과 관련된 문제, 네, 한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해당 유형 자체는요, 개념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전문 용어로 묻는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스냅핑 관련된 설명을 오는 걸 골라라 이렇게 전문 용어로 묻고 있는데, 스냅핑은 코로 킁킁 냄새를 맡다. 킁킁 냄새를 맡다. 네. 네트워크에서 킁킁 냄새를 맡아서 뽑아내고자 하는 게 뭔데, 네.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와 같은 네. 이런 정보를 뽑아가지고 악용하려고 네. 정보 보안이잖아요. 보안을 위협하는 스니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 자, 요거 설명하고 있는 거 찾아볼게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기 복제해서 시스템 무한을 높여 결국 시스템 다운로드 시켜 아까 설명드렸던 용어 중에 웜입니다. 웜. 얘는 웜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벌레, 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복제 능력은 없으나 프로그램 내에 숨어 있다가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활성화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숨어 있어요. 네, 이따가 동작 스파이웨어. 얘는 바이러스하고는 아니에요. 네, 바이러스하고는 틀려요. 네. 그 다음에 네. 정상적으로 실행되거나 검증된 데이터인 것처럼 속여서 접속 시도하거나 권한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 이렇게 돼 있어요. 속이기, 아까 속이기, 스푸핑, 스냅핑이 아니라 스푸핑. 네. 이름이 좀 비슷해가지고 네. 스냅핑은 냄새를 맡다, 스푸핑은 속이다. 네. 사용자가 4번의 정답입니다. 사용자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훔쳐보는 것으로 네트워크 패킷을 엿보면서 계정과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거야. 네. 그 다음 스니핑을 설명하고 있는 올바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7번. 네. 다음 중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터넷 주소와 관련된 문제 자주 나와요. 네. 자, 인터넷 주소는 버전이 있어요. 버전이 있는데 현재의 표준 버전은 IP 버전 6입니다. 6인데 그 이전의 표준 버전은 IP 버전 4였어요. 현재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소 체계는 IP 버전 6가 아니라 IP 버전 4입니다. 왜 그래?
IPv 버전 6가 IPv 버전 4 다음에 나왔는데 기존의 모든 네트워크 장비들의 세팅이 IP 버전 4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 방식이 뭔데? 110점, 뭐 14점, 47점, 뭐 95, 뭐 이런 식으로 10진수로 표시되어졌고 해당 4등분으로 나눠졌고 점을 찍어야 4등분 9분. 그 다음에 한 등분에 8비트로 표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비트에 제일 큰 값은 10진수로 환산했을 때 255예요. 제일 작은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어떤 쉽게 나오면 다음 중 IP 버전 4의 표시 형식 중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나오면 뭐 256점, 뭐 45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틀린 거예요. 자릿수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은 255입니다. 네. 변환 과정 설명 안 드릴게요.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요게 IP 버전 4인데 32비트 체계예요. 10진지로 표시하고요. 8비트씩 4등분으로 하고 점을 찍어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리고 ABCD E 클래스로 해서 이 IP 주소가 32비트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32자리에 각각 0 또는 1이 들어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비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또는 1이 각 자리에 들어가니까 0, 1, 뭐 10, 00, 11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죠. 각각의 자리가 경우의 수가 2개씩인데 2비트예요. 그래서 2의 4승, 2의 제곱, 2의 제곱은 4. 그러면 요와 광고가 똑같이 32비트다 이렇게 있으니까 2의 32승 하면 이론적인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대략 41억 개 정도 나와요. 대충 41억 개. IP 주소를 처음 설계할 때 IANA라고 하는 세계 기관이 있어요. 네, 총괄하는 기관이 있어요. IANA에서 인터넷 어드레스를 관리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처음에 설계할 때는 요 IP 버전 4 방식으로 네, 32비트로 만들어가지고 41억 개 정도면 전 세계 인터넷 이용한 사람이 뭐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것이 불과 네, 2000 아이폰 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도 다 인터넷 이용할 때 IP부터 부여 다 받거든요. 네. 2000년 중반에 벌써 이 주소 체계는 고갈됐어요. 네. 고갈됐고 특히 수요를 더 증가시킨 게 스마트폰이에요. 자, 그래서 얘 후속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그래서 얘는 제한되어진 자원이다 보니까 등급화시킨 거예요. A, B, C, D, E 해서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진 등급은 A, B, C 등급이에요.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D는 얘는 멀티캐스트 방송용, 방송. D 클래스. E 클래스는 실험 용도. 네, 사용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네. A 클래스가 제일 규모 큰 거, 국가 단위별. 한 라인을 할당을 했을 때 몇 개까지 연결할 수 있냐면 한 1700만 개 정도. 네트워크 회선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네, 개수가 호스트 개수가 1700만 개. B 클래스는 한 6만 5천 개 정도. C 클래스가 보편적인데 한 254개 정도. 254개 정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IP 버전 4로 넘어왔을 때 변경한 비트 수는 128비트예요. 128비트. 네, 4배 증가한 게 아니라 2의 128승 하게 되면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를 초과해요. 네. 뭐, 조, 뭐, 경, 뭐, 해, 뭐, 초과해요. 네. 그래서 거의 무한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16비트로 표현을 해요. 01, 1, 3, 4, 5, 6, 7, 8, 9 다음에 A, B, C, D, E, F 해서 총 16개. 그래서 표현되어진 주소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네. 뭐 F, 뭐 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들어가 있어요. 네. 16비트 8등분을 16비트씩 8등분으로 하고 구분기호는 콜론을 찍어가지고 구분합니다. 네. FA 01 콜론 뭐 네. 3CF 뭐 0 콜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강화, IP 보안성 강화 있고요. 네,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를 지원을 한다. 이 정도로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네, 거의 다 돼가지고 네, 좀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원래 2번 쉬어야 되는데 중간 타임만 쉬었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한 40분 정도 맞춰가지고 클로징 하려고 했는데 자, IP 버전 4는 클래스별로 주소 부여 체계가 달라지고 A 클래스는 소규모 통신망이 사용된다. 얘가 틀렸습니다. A 클래스가 제일 규모가 커요. 네. 제일 규모가 작은 건 C 클래스입니다. URL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표준 주소 체계가 맞고요. IP 버전 6는 128, IP 버전 4는 132비트 주소 체계 맞고요. DNS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고요. 그 반대로 변환을 수행하는 네. 아까 미리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18번. 다음 중 TCP/IP 구성하는 각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에요. 전송. IP는 주소. 네. 뒤에 이미지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OSI 7계층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네트워크 이 통신에 대한 표준 모델을 ISO 인정받았다 이런 말 하죠. ISO 국제 표준화 기구입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표준화 기구. 뭐 ISO 뭐 9000 뭐 얼마 인정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네트워크 표준 모델이 네 ISO OSI 7계층이에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이라고 해서 7계층입니다. 피지컬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쪽에서는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보내는 쪽은 어플리케이션, 프레젠테이션, 세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에서 받는 쪽은 피지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복잡해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TCP/IP라고 해서 4계층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인터넷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애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4개로 줄였는데 이 프로토콜 통신 규약들 중에 어디에 해당되어지는지를 묻는 문제 유형들이 좀 나오는데 네. IP는 인터넷 계층에 해당되고 TCP는 트랜스포트 계층에 해당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응용 계층은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송수시험 담당에 맞고요. 2번 전송 계층은 호스트 간의 신뢰성 있는 통신을 지원한다. 네, TCP는요. 얘는 등기, 소포는 받든 안 받든 전달하고 끝. 근데 등기는 사인해 주세요. 제대로 받았는지. TCP는 우편물의 등기처럼 제대로 받아야 되는지 즉 신뢰성 있는 통신을 지원합니다. 인터넷 계층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소 지정 및 경로 설정을 지원한다. 네, 링크 계층은 사용자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건 응용 계층입니다. 이 링크 계층은 가장 그 내부적인 처리 부분이어서 뭐 스위치라든지 뭐 이러한 네, 부분들이 이용하는 계층이 이 계층 네,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간 어렵죠. 약간 어려운데 4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시 풀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가 약간 늦다라고 생각되시더라도 제가 그거는 감안해서 할 거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차까지는 우선 컴퓨터 일반 부분을 한번 요 두 회분 가지고 정리하는 형태로 해서 클로징하고 다음은 다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에는 강의 스케줄처럼 19번하고 20번 풀고 마칠게요. 다음 중 정보 보안 이용하는 공개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암호화 알고리즘 두 종류가 있어요. 공개 키는 키를 하나 오픈하는 거예요. 키를 하나. 왜? 다른 하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비대칭 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암호화할 때 사용한 키하고 복호화할 때 사용한 키가 달라. 그래서 네. 하나의 키를 공개한다. 암호화 키를 공개하는 편입니다. 네.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알고리즘이 복잡하여 암호화하고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키가 두 개가 틀려요. 네, 평문을 암호 모드로 만든 때 사용한 키하고 요 열쇠하고요. 네. 얘를 다시 평문을 만들 때 사용한 키하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리다 맞고요. 키의 분배가 용이하고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적다. 네. 네. 하나는 오픈했고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두 개 키 중에 하나와 관련되니까 네, 관리할 키가 적다. 네. 비대칭 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한다. 네. 키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데스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약간 어렵겠는데 얘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 데스라고 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비대칭 키가 아니라 얘는 대칭 키 네,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은 RSA라고 있어요. 네. 얘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를 암호할 때 사용하는 키를 공개하고요. 복구할 때 사용하는 키는 비밀키로 합니다. 이 반대의 키가 뭐냐면은 비밀키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비공개 키라고도 하고 비밀키라고도 하고 키가 평문을 암호화를 사용할 키하고 암호문을 복구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 거예요. 하나만 노출돼도 이 암호문이 쉽게 풀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한 네. 암호 알고리즘 두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마지막 20번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예요.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네트워크 운영 방식 중에 하나인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 네. 피어-투-피어 하면서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네. 네트워크 운영 방식. 클라이언트 서버. 네. 서버는 서비스 제공자, 클라이언트는 이용자. 네.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며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하다. 네. 요거도 이제 역할 분담에 따라서 해당 처리 능력이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서버 네, 서비스 제공하는 거고 클라이언트는 일반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 실행시켜가지고 하는 거니까 컴퓨터에서 처리 능력이 있죠. 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처리 능력을 가지고 분산 처리 환경에 적합하다. 얘가 맞고요. 네. 옳은 거 올라 이게 돼 있으니까 중앙 컴퓨터가 모든 단말 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처리를 전담한다. 이건 이제 중앙 집중 방식이에요. 중앙 집중 방식. 70년대 네. 유닉스 이런 모든 단말기가 동등한 계층으로 연결되어서 모든 클라이언트가 서버 역할을 한다. 이게 피어-투-피어 방식이에요. P2P 방식. 네. 모든 단말기가 클라이언트 및 서버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 단방향 통신으로 데이터 처리를 위한 대기 시간이 필요한 이거 무전기잖아요. 무전기. 네. 한쪽이 뭐뭐에서 오버하면서 다른 쪽이 받는 거. 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에 대한 설명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